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3월 15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33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전 시간에 죽음의 부정 읽고 있었어요. 죽음의 부정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저는 내일 아침에 강릉으로 갈 일이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강릉 갔다가 좀 무사히 일을 빨리 잡아서 다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가서 고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잘 잡고 무사히 잘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일 강릉 갔다 오면 하루 정도 좀 쉬려고 합니다. 어저께 피곤한 걸 좀 보고 너무 몸을 혹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번 시간 9장 끝내야 되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6쪽 환각의 문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경증을 성격 문제로 보았으며 두 가지 방법으로, 즉 세상에 대해 너무 움츠려들 때의 문제와 너무 개방적일 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 너무 지엽적으로 편입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동떨어져 너무 자유롭게 떠다니는 사람이 있다. 랑크는 과민하고 노골적인 신경증 환자를 특별한 유형으로 지목한다. 그런 환자는 스펙트럼의 분열성 극단에 놓으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성격 유형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각 유형이 온갖 방식으로 뒤섞이고 결합되어 정확히 구획화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가 MBTI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이렇게 딱 구획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 유형이 온갖 방식으로 뒤섞이고 결합되어 정확히 구획화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우리가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한 가지 이유는 삶이 너무 크고 위협적인 문제임을 어떤 자각 수준에서 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균적 인간이 범위를 딱 맞게 좁힌다고 말하려면 우리는 이 평균적 인간이 누구냐고 물어야 한다. 그는 정신병원 신세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대신 주변의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박물관에 진열된 노마시대 흉상이 떠오른다. 이렇게 입술을 꽉 다문 채 평균적인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는 틀림없이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물론 가족과 친구에게 가하는 일상적 심술과 사소한 가학적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평균적 인간이 일종의 불안 망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그것은 그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숨기려고 거대한 억압의 벽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의 학문성이 그를 보호할지도 모르지만 역사를 통틀어 자신을 잊으려고 메뚜기처럼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었다. 정상성과 신경증의 이러한 결합은 문제를 성격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일반적 측면에서, 즉 현실과 환각의 문제로 바라볼 때 더 뚜렷해질 것이다. 여기서도 랑크는 빼어난 통찰을 제시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감안하면 신경증을 바라보는 이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 성격이라 불리는 것이 실은 현실의 성격에 대한 거짓말임을 보았다. 가우사 수의 자기 원인 기획은 자신이 타인과 문화의 힘으로 보호받음으로 끄떡없고 자연에서 중요하며 세상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우사 수의 기획의 뒤에서 진실의
일지도 모르는 것의 속삭임이 들린다. 인간의 삶은 진화라 불리는 살과 뼈의 잔인한 드라마에서 무의미한 막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창조주는 인간의 운명이나 개별 인간의 자기 영속화에 대해서 공룡이나 태즈메니아인에 대해서 정도로만 관심을 가지는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성경 전도사에게 전도자의 목소리로 생뚱맞게 비춰오는 속삭임도 이와 같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삶의 거짓말에 남들이 생각 없이 무작정 매달리는 카우사수의 계획의 환각에 더 민감하다. 신경증 환자는 문화적 환각과 자연적 현실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을 힘들어한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끔찍한 진실일지도 모르는 것이 그 의식에 스며든다. 평균적 인간은 문화적 게임이 진실이라는 점에서, 확고하고 오래가는 진실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안전하다. 그는 지배적 불멸 이데올로기의 내부와 아래에서 자신의 불멸을 얻을 수 있다. 이걸로 충분하다. 간단하고 명쾌하다. 하지만 신경증 환자는 그러지 못한다. 인용입니다. 그는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현실을 감당 못할 것으로 지각한다. 그에게서 환각의 기전은 자의식에 의해 알려지고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는 더는 스스로에 대해 자신을 속이지 못하며 인격에 대한 자신의 이상에 마저 환멸을 느낀다. 자신을 나쁘고 죄를 지었고 열등하다고 작고 연약하고 무력한 피조물이라고 지각하는데, 이것은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영웅적 운명이 무너지면서 발견했듯이 인류에 대한 진실이다. 나머지는 모두 환각이요 기만이다. 하지만 자신의 자아와 그럼으로써 삶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필요한 기만이다. 여기까지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신경증 환자는 자신을 남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세상에 대한 부분화에 자유롭게 동참하지 못하며 그럼으로써 인간 조건에 대한 기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한다. 그는 일상생활의 그 능동적이고 자기만각적인 참여의 자연요법으로부터 스스로를 들어올리며 이 때문에 남들이 공유하는 환각이 그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도 어쩔 수 없다. 그는 예술가와 달리 새로운 환각을 창조하지도 못한다. 아나이스 닌이 생생하게 표현했듯 환각의 취기가 가시는 곳마다 삶의 희화적 측면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기에 진짜로 절망적 현실을 떨쳐버리려고 술을 마시지 않던가. 인간은 두 번째 현실, 즉 자연이 그에게 준 것보다 나은 세상을 늘 상상하고 믿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경증 증상은 진실에 대한 소통이다. 자신이 끄떡없다는 환각이 거짓이라는 진실 말이다. 환각과 현실의 이 문제에 대한 랑크의 훌륭한 요약 중에서 또 다른 구절을 읽어보자. 인용입니다. 진실을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살아가려면 환각이 필요하다. 예술, 종교, 철학, 과학, 사랑이 제공하는
외적 환각뿐 아니라 외적인 것을 처음 조건 짓는 내적 환각, 즉 자신의 능동적 힘에 대한 또한 남들의 힘에 의존할 수 있다는 확고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 인간이 현실을 진실로 겉모습을 본질로 받아들일수록 그는 더 건전하고 더 훌륭히 적응하고 더 행복할 것이다. 이 자기 기만과 위장과 실수의 끊임없는 효과적 과정은 결코 정신병리적 기전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랑크는 이것을 신경증의 본질에 대한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통찰이라고 부르며 이 장의 제사로 삼은 문장에서 이를 요약한다. 사실 그 이상이다. 신경증은 정상성과 건강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도대까지 뒤흔든다. 전적으로 상대적인 가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신경증 환자가 삶으로부터의 도피를 선택하는 이유는 삶에 대한 환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는 삶이 환각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다름 아닌 이 사실을 입증한다. 그리하여 정신건강의 과학에 대한 물음은 절대적으로 새롭고 혁명적이면서도 인간 조건의 본질을 반영하는 물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느 수준의 환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다. 이 물음의 함의는 이 장의 결말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환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냉토적 태도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문화적 카우사 수의 기획에 거짓과 자기 기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획의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인간에게는 두 번째 세상이 필요하다. 인간적으로 창조된 의미의 세상, 자신이 살아가고 극화하고 스스로에게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이 필요한 것이다. 환각은 최고 수준의 창조적 놀이를 뜻한다. 문화적 환각은 자기 정당화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이며 상징적 동물에게는 삶 자체인 영웅적 차원이다. 영웅적인 문화적 환각의 안정을 잃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원시인의 문화를 말살한다는 것의 의미와 실제가 바로 이것이다. 문화 말살은 그들을 죽이거나 만상적으로 싸우고 교미하는 동물 수준으로 전락시킨다. 이렇게 되면 술에 취해 늘 인사불성이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나이든 아메리카 인디언의 상당수는 오타와와 워싱턴의 대추장들이 주도권을 잡고 전쟁과 불화를 막아줄 때는 안심할 수 있었다. 자신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전통적 영웅 체제가 퇴색함으로써 자신들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자각했다. 자, 역사적 차원에서의 신경증 문제에 대한 세 번째 일반적 접근은 역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접근법인데 그 이유는 나머지를 전부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경증을 기본적 수준에서 성격 문제로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수준에서는 환각과 창조적인 문화적 놀이의 문제로 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역사적 수준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세 번째 수준이다. 문화적 놀이와 창조적 환각의 질은 사회마다 역사적 시기마다 다르다. 말하자면 개인은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방편에 의존하도록 내던져지는 바로 그곳에서 더 쉽게 임상적 신경증의 경계 안에 들어설 수 있다. 랑크는 임상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문제로서의
신경증이라는 주제를 타당하게 제기할 수 있었다. 역사가 불멸 이데올로기의 연속이라면 인간의 문제는 이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불멸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포괄적인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얼마나 수월하게 인간을 자신의 개인주의에서 자신감 있고 안전하도록 하는지 읽을 수 있다. 현대의 삶을 특징짓는 것은 모든 전통적 불멸 이데올로기가 자기 영속화와 영웅주의를 향한 인간의 굶주림을 흡수하고 재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신경증이 널리 퍼진 이유는 인간의 영웅적 신격화라는 솔깃한 드라마가 사라진 탓이다. 이 주제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살페트리에르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환자들을 내보냈는지에 대한 피넬의 유명한 증언에서 간결하게 요약된다. 모든 신경증 환자는 자기 초월 행위와 영웅적 정체성의 기성품 드라마를 발견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다. 전통사회에서 단지 자식을 키우고 일하고 예배드리는 일상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영웅주의를 추구할 수 있었으나, 현대인은 더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영웅주의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대인은 혁명과 전쟁, 그리고 혁명과 전쟁이 끝나더라도 계속될 영구혁명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성스러운 차원이 퇴색한 뒤 현대인이 치르는 대가다. 그는 영웅과 신의 관념을 권자에서 끌어내리면서 자신의 방편에 자신과 자기 주위의 소수에게로 가망없이 내던져졌다. 연인과 가족마저도 우리를 함정과 환멸에 빠뜨리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절대적 초월을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우리가 논의한 의미에서의 어설픈 환각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랑크는 이 초자의식 때문에 현대인이 자신의 방편에만 의존하게 되었음을 간파했으며, 현대인에게 심리학적 인간이라는 여러 의미에서 적절한 이름을 붙였다. 현대인이 심리학적 인간이 된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집단 이데올로기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내부로부터 정당화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심리학적 인간이 된 또 다른 이유는 현대적 사유 자체가 종교에서 벗어나 발전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적 삶은 언제나 전통적으로 영혼의 영역에서 묘사되었다. 하지만 19세기에 과학자들은 이 미신의 마지막 영역을 교회로부터 접수하고 싶었다. 인간의 내적 삶을 신비로부터 자유롭고 인과 법칙에 종속되는 영역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점차 폐기했으며 그 대신 자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동이 어머니와의 초기 관계에서 어떻게 자아를 발달시키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언어, 생각, 도덕의 거대한 신비는 이제 신의 개입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로서 연구 가능해졌다. 이것은 과학의 위대한 개가였으며 오로지 프로이트의 연구 덕에 절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랑크는 이 과학적 승리가 해결한 문제보다 제기한 문제가 더 많음을 알아차렸다. 과학은 내적 세계를 과학적 분석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영혼 문제를 영영 없애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유기체의 내적 에너지, 창조의 신비, 생명현상의 유지라는 신비를 설명하는 용어로서의 영혼은 이런 작업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간의 내적 명령, 언어와 예술과 웃음과 눈물에 담긴 자의식이 모두 사회적으로 빚어졌음을 밝혀내는 것은 실은 중요하지 않다. 여전히 우리는 자의식을 가진 동물의 발달로 이어진 진화의 내적 힘을 규명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이것을 영혼으로 지칭한다. 이것은 유기체적 자각의 의미,
자연의 내적 역동성과 박동의 신비를 뜻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신앙인들이 다윈에 대해 시스테리적 반응을 보인 것은 자기네 신앙의 얄팍함과 고루함을 드러낼 뿐이다. 그들은 소박하고 평범한 경외와 경이에 마음을 열지 못했으며 생명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치부했다. 다윈이 그들에게서 특별한 경의의 감각을 벗겨내자 그들은 스스로가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과학적 심리학의 승리는 없애려던 영혼을 그저 고스란히 남긴 것보다 더 애매한 결과를 낳았다. 영혼을 자아로 국한시키고 자아를 아동의 초기 조건화로 국한시키면 무엇이 남을까? 개별적 인간이 남는다. 우리는 그에게 붙박혀 있다. 내 말은 모든 현대과학과 마찬가지로 심리학 또한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저것의 원인이 되는가를 드러냄으로써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시대의 도래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사물의 원인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자신의 본성을 비롯한 자연의 영토를 소유하는 것이며 그는 행복을 보장받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프로이트의 제자들 중에서 거의 랑크 혼자만 이해한 심리적 내성의 오류를 맞닥뜨렸다. 영혼의 교리는 왜 인간이 열등하고 나쁘고 죄를 지었는지 보여주는 한편 그 나쁨을 없애 행복해질 수단도 선사했다. 심리학도 왜 인간이 이런 식으로 느끼는지 보여주려 했다. 인간의 동기를 발견하여 왜 자신이 죄인이고 나쁘다고 느끼는지 보여준다면 인간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행복하리라는 희망에서였다. 하지만 실제로 심리학은 열등감, 자기비하, 죄책감의 이유 중 대상으로 야기되는 일부, 즉 대상에게 착하게 굴려고 애쓰는 것,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 대상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등만 찾아낼 수 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버겁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짜 나쁨이라 불리는 것, 가로 열고 자신의 초기 환경에 의해 인위적으로 야기된 갈등과 출생, 장소의 사건, 가로 닫고 스로부터 위대한 해방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가우사 수의 거짓말의 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어느 수준의 정직과 성숙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로써 인간은 자신을 더욱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일정 수준의 자유와 그에 수반되는 행복을 지향하게 된다. 하지만 대상과의 초기 조건화와 갈등, 특정인을 향한 죄책감 등 지금 우리가 향하는 지점은 그 사람의 문제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가우사수의 거짓말은 초기의 대상뿐 아니라 자연 전체를 겨냥한다.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듯 심리학은 신경증적 죄책감이나 부수적이고 과장되고 간과된 개인적 죄책감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발견했지만 진짜 또는 자연적인 피조물의 죄책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심리학은 불행의 문제를 도맡겠다고 나섰으나 문제의 일부만 다룰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랑케의 아래 문장이 뜻하는 바다. 인용입니다. 심리학은 종교, 도덕,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려고 점차 노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그럴 자격이 있다.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좋은 말이네요. 심리학은 개인적 불행의 원인을
그 사람 자신으로 축소하는데 그러면 그는 자신에게 붙박힌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 자기비하, 죄책감, 열등감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인이 자연세계이자 그 속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하는 상징적 동물로서의 개인이 자연과 맺는 관계임을 안다. 그렇죠. 세상에서의 모든 분석은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알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는 채 할 때 인간의 불행을 온전히 설명하겠다며 나설 때야말로 심리학은 현대인의 상황을 탈출 불가능한 교착 상태에 빠뜨리는 사기가 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심리학은 인간의 불행에 대한 이해를 개인 인생사로 국한시켰으며 개인적 불행 자체가 폭넓은 의미에서 얼마나 역사적이고 구원의 확고한 공유 이데올로기를 퇴색시키는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랑크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말이네요. 인용입니다. 신경증 환자 안에서는 신이라는 인간적 이데올로기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또한 분명해졌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의 정신분석학은 이 유형을 낳은 문화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서 환자의 내면적인 파괴적 과정을 개인사에서만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체크를 좀 해야겠네요. 심리학은 인간의 불행에 대한 이해를 개인 인생사로 국한시켰으며 개인적 불행 자체가 폭넓은 의미에서 얼마나 역사적 문제이고 구원의 확고한 공유 이데올로기를 퇴색시키는 문제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경증 환자에게 필요한 폭넓은 세계관으로부터 환자를 차단하여 병세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죠. 랑크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하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경증 환자에게서 필요한 폭넓은 세계관으로부터 환자를 차단하여 병세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랑크는 이렇게 말한다. 인용입니다. 자의식적 신경증 환자를 그가 달아나고 싶어하던 바로 그 자기 지식으로 돌려보낸 것은 결국 그를 이해하는 정신분석가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신분석은 치료로서 실패했는데 이는 인간의 내성을 치료하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다. 정신분석이 치료로서 실패한 것은 인간이 불행한 원인을 성으로 절편화한 지점이자 그 자체로 총체적 세계관인 척했을 때였다. 우리는 랑크에 따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심리학이 종교를 대체하는 척하지만 종교야말로 심리학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고.
물론 보편적 죄책감의 진짜 원인에 도달한다는 점에서는 심지어 더 나아으며 부모와 사회의 권위를 강화하고 부수적 죄책감의 구속을 더욱 빡빡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훨씬 나쁘다. 현대 심리학을 상대적 차원으로 격하하는 랑크의 혹독한 비판에 답할 방법은 전무하다. 점점 많은 심리학 구루가 시장에 진출하는 현실을 보기만 해도 이런 변화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 현대인이 19세기에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새롭고 탄탄한 방식으로 불멸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느 역사적 인물처럼 영웅적 신격화를 추구했으나 이제 그를 신격화해 줄 사람은 심리학 그룹뿐이다. 현대인은 스스로 만들어낸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의미에서 랑크가 얄궂은 유머를 곁들여 말했듯 정신요법가는 말하자면 신경증 환자가 자신의 질병 때문에 만들어낸 산물이다. 현대인에게는 영적, 도덕적으로 의존할 당신이 필요하며 신이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정신요법가가 가로 열고 연인과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정신분석가들은 이 역사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정신요법에서 전의의 중지가 여러 경우에 왜 그토록 무서운 문제인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그들이 랑크를 읽고 이해했다면 정신요법가의 당신이 구원의 낡은 집단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을 것이다. 개인은 신 노릇을 할 수 없기에 참으로 악마적인 문제를 일으켜야 한다. 이 주표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앨런 휠리스로 그는 전의의 필요성, 역사적 변화와 신경증의 문제, 정체성을 찾는 문제에서 정신요법의 미흡함 등 바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한다. 전체 논의가 순전히 랑크적이기는 하지만 휠러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견해에 도달한 것이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랑크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간파했듯 정신분석은 사실 환자의 정서적 삶을 망친다. 인간은 심과 가치의 절대적 수단에 사랑을 집중하고 싶어 하는데 분석가는 그에게 모든 것이 자신의 초기 조건화로 환원될 수 있기에 상대적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경이로운 것을 찾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분석가는 그에게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다고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론적 동기와 죄책감을 임상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절대적 신비를 박탈당하며 그 뒤에 남은 유일한 전능자는 그 신비를 해명하여 없애버리는 사람이다. 따라서 환자는 온 힘을 다해 분석가에게 매달리며 분석이 끝날까봐 전전긍긍한다. 현대인은 심리학적 내성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신세이므로 그의 새로운 고의 신분은 내성의 최고권이자 즉 정신분석가여야 한다. 이런 탓에 환자의 너머는 정신분석용 소파와 여기에 담긴 세계관에 국한된다. 의 주표시가 있는데요. 심리학이 자아의 분석적 붕괴로 나타내고 대체로 세상을 정신요법가의 과학적 이데올로기에 국한시킨다면 우리는 융이 자신의 독특한 개념을 발전시킨 이유 중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그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심리학적 분석의 바로 그 한계에 대한 대응이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내적 차원을 되살려 자기 파멸적인 분석적 붕괴로부터 직천했다. 그는 정신을 자기 치유적 원형과 자연적 재생의 원천으로 봄으로써 환자가 허락하기만 하면 정신을 분석의 한계 너머로 심화했다. 둘째로 그는 정신을 집단 무의식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정신을 개인적 토대 너머로 확장했다. 개인이 자신의 정신에 무엇을 하든 정신은 개인으로서의 그를 초월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은 심지어 정신을 분석함으로써 가로 열고 실은 특히 정신을 분석함으로써 가로 닫고 자신의 정신 내부에서부터 영웅적 정당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듯 랑크의 책에는 심리 분석의 이점을 취하는 동시에 이를 부정하고 초월하려는 시도다. 케이크를 먹고도 싶고 가지고도 싶은 심정이랄까? 리프가 설득력 있게 논증했듯 융의 비판에 대한 불만은 3부에서 결론 내리고 있듯 심리학적 인간의 심리적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비롯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절대적 신비를 박탈당하며 그 뒤에 남은 유일한 전능자는 그 신비를 해명하여 없애려는 사람이다. 따라서 환자는 온 힘을 다해 분석가에게 매달리며 분석이 끝날까봐 전전긍긍한다의 주표시가 있는데요. 정신분석학이 감정을 메마르게 하는 현상은 많은 분석가들 자신과 그 이데올로기에 영향받은 정신의학자들에게도 확산되는 것이 틀림없다. 이 사실은 정신요법 상황에서 경험하는 지독한 정서 결여, 세상에 맞서 내세워진 성격 갑옷의 무게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확실히 정신분석은 종교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어 보입니다. 택도 없어 보이죠. 개인적인 어떤 병을 치료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정신분석으로 요즘에는 치료하지 않고 대체로 약물로서 대세가 약물로서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약물로서. 정신분석이 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분석해봐야 답 안 나오는 거고, 사실 인간이 불행한 데 있어서 정신을 분석한다고 답이 나오면 불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너머에 아니면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우리는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을 성적인 이유로 치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는 명백하죠. 프로이트가 틀렸다. 자, 이제 몇 쪽 안 남았는데요. 제가 빨리 읽고 마치고 싶은데 얼굴 많이 남았네 아직도. 예, 계속 읽겠습니다. 랑크와 키르케고르, 죄와 신경증의 융합. 랑크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의 글을 키르케고르와 구별하기가 힘들어진다.
이제는 다들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훨씬 정교한 임상적 정신 분석 덕분에 둘은 더더욱 비슷하다. 하지만 이제는 랑크와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겹치는 것이 이데올로기에 나약하게 굴복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성격의 문제를 실제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두 사람은 가장 철두철미한 심리학 탐구 끝에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것은 과학적 서술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심리학이 신학, 즉 개인의 갈등과 죄책감을 흡수하고 그에게서 어떤 영웅적 신격화 가능성을 제시하는 세계관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사소함이 최대한의 가능성 수준에서 유의미함으로 번역될 수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 여기서 랑크와 키르케고르가 사상의 놀라운 역사적 융합을 이루며 만난다. 그것은 재와 신경증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개인의 완벽한 고립, 나머지 자연과의 부조화, 초개인주의, 자신의 내부에서 나름의 세계를 창조하려는 시도 등이다. 죄와 신경증은 둘 다 개인이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큰 존재로 부풀리고 자신의 우주적 의존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신경증은 죄와 마찬가지로 자연을 강제하려는 시도인 가우사 수의 기획이 정말로 충분한 척 하려는 시도다. 죄와 신경증에서 인간은 가까이 있는 지엽적인 것에서 자신을 절편화하며 창조의 의미와 창조의 의미와 신비로움이 그것에 국한되고 그로부터 시복을 얻을 수 있는 척한다. 신경증적 세계관에 대한 랑크의 요약은 고전적 죄 개념을 요약한 것이기도 하다. 인용입니다. 신경증 환자는 모든 종류의 집단적 영성을 이루며 정신증 환자에 대한 관찰과 그의 우주적 환상에서 뚜렷이 나타나듯 자신을 전적으로 자기 에고의 불멸 안에 놓는 영웅적 몸짓을 취한다. 참 서글프네요.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저도 그런데 백척간두 진일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만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에서는
그런 부분을 모두 간파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사들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서글퍼집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 한계성 분명해 보이는데, 하지만 또 다른 희망은 있습니다. 그 너머에 희망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불교에서 찾고 있고,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시도가 실패할 운명임을 안다. 인간은 자신의 영웅주의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자신의 우주적 기획에 끼워 맞춰 그럴듯하게 만들 수 없다. 폭넓은 현실과 조금이나마 접점을 유지하려면 고통스러운 의심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이 접점을 잃을 때야 비로소 의심이 사라진다. 이것 즉 우주적 영웅주의의 자기 정당화에 대한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믿음이야말로 정신증의 정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에서 신경증은 랑크가 말하듯 개인 종교, 즉 자기 성취적 불멸을 향한 둔투다. 재와 신경증에는 피조물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비현실적 자기 확장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강화된 자의식에 대한 형벌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는 공유된 환각의 위안을 받지 못한다. 그 결과 죄인, 가로 열고 신경증 환자, 가로 닫고, 죄인은 자신이 부정하려는 바로 그것인 자신의 피조물성, 비참함, 무가치함을 뼈저리게 의식한다. 신경증 환자는 인간 조건의 참된 인식으로 다시 내동댕이 쳐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애초에 그의 고립과 개별화를 일으킨 원인이다. 영광스러운 사적인 내적 세계를 구축하려고 그가 노력한 것은 자신의 더 깊은 불안 때문이지만 삶이 복수를 하고 만다. 그는 자신을 분리하고 부풀릴수록 더욱 불안해진다. 자신을 인위적으로 이상화할수록 자신을 더욱 과장하게 비판하게 된다. 그는 나는 모든 것이 다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의 양극단을 오락가락한다. 하지만 무언가가 되려면 다른 무언가의 탄탄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의존성의 빚을 치르고 나머지 자연의 더 큰 의미에 자연이 요구하는 고통과 죽음의 대가에 굴복하는 일을 피할 방법은 없다. 또한 아무리 애쓰더라도 이 채무 변제를 정당화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고전적 죄인과 현대적 신경증 환자 사이에 역사적 차이가 있음을 안다. 둘 다 인간적 미흡함이 자연적임을 경험하지만 오늘날의 신경증 환자는 상징적 세계관, 가로 열고 자신의 무가치함에서 의미를 끌어내어 이를 영웅주의로 번역하는 신이데올로기, 가로 닫고, 깐을 박탈당한다. 전통 종교는 죄의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탈바꿈시켰으나 신경증 환자가 고통스러운 공허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비참한 소멸, 가로 열고 외로운 죽음을 통한 자비로운 방면, 가로 닫고 뿐이다. 신을 마주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은 괜찮다. 신만이 미지의 방법으로 이것을 괜찮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별개의 문제다. 랑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인용입니다. 신경증 유형은 죄의 개념을 믿지 않아도 죄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종교적 조상만큼이나 큰 고통을 받는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그 사람을 신경증 환자로 만든다.
그는 죄에 대한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죄인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새로운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현대인의 고통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그는 죄를 일컬어 단어가 없는 죄인이다. 그는 죄를 일컬을 단어가 없는 죄인이다. 아니, 심리학 사전에서 죄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느라 고립과 과잉 의식의 문제를 악화시킬 뿐인 더더욱 가련한 죄인이다. 다시 말하지만 랑크가 심리학을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고 분열적인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면서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이 교착 상태다. 이상적 상태로서의 건강. 지금까지 우리는 신경증 문제의 세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성격 형성의 결과로서의 신경증, 현실대 환각의 문제로서의 신경증, 역사적 상황의 결과로서의 신경증이다. 물론 이 세 가지는 하나로 합쳐진다. 인간은 주어진 역사적 시기에 모종의 문화적 기획에서 좋든 나쁘든 자신의 모순을 살아간다. 신경증은 인간 조건의 총체적 문제를 일컫는 또 다른 용어다. 개인이 문제에 직면하여 수렁에 빠질 때 그의 영웅주의가 의심을 사고 자멸적이 될 때 신경증은 임상용어가 된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신경증을 타고났으나 어떤 때는 다른 때보다 수월하게 참된 조건을 숨긴다. 인간은 일종의 자기 초월적 드라마에서 자신의 영웅주의를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임상적 신경증에 빠지지 않는다. 현대인은 더 큰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현대적 조건에서는 영웅적 신격화와 창조적 놀이, 문화적 환각의 설득력 있는 드라마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신경증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의지하거나 어우러질 수 있는 폭넓은 세계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신경증을 치료하기가 힘들다. 랑크의 혹독한 키르케고르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경증이 질병이 아니라 죄라면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자신이 피조물로서 받아들여지는 삶의 드라마를 공연할 수 있는 긍정적 집단 이데올로기, 즉 세계관이다.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신경증 환자는 고립에서 벗어나 언제나 종교로 대표되던 더 크고 높은 전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인류학에서는 이것을 전통사회의 신화, 죄의 콤플렉스라고 불렀다. 신경증 환자는 자신의 완벽 욕구를 흡수할 수 있는 자신의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결여된 것일까? 강박으로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것일까? 신화, 죄의 콤플렉스는 강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사회적 형태다. 이 콤플렉스는 창조적 강박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는데 이것이야말로 죄의 역할이다. 프로이트는 원시 종교의 강박적 성격을 논하고 신경증 강박과 비교하면서 이 역할을 간파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어떻게 해서 모든 사회적 삶이 어떤 식으로든 통제의 강박적 제의화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신화 제의 콤플렉스는 사람들을 얼굴 앞에 있는 코에 집중시킴으로써 저절로 세상을 안전하게 하고 절망을 없앤다. 절망에 이기는 것은 능동적 유기체가 맞닥뜨리는 지적 문제가 아니라 운동을 통한 자기 자극의 문제다. 주어진 지점을 넘어서면 더 아는 것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자기 망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만 도움이 된다. 괴테 말 맞다나 우리는 일단 경험에 뛰어들고 나서 그 의미를 따져야 한다. 따지기만 하고 뛰어들지 않으면 미쳐버리며 뛰어들기만 하고 따지지 않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괴테가 이 격언을 쓴 시기는 바로 개인이 전통사회의 보호막을 잃고 일상생활이 개인에게 문제가 된 때였다. 인간은 얼마큼의 경험이 적당한 분량인지 더는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안전한 분량의 삶은 전통적 관습에서 처방하는 양과 꼭 같다.
그 안에서 삶의 중요한 결정이 모두 이루어지며 심지어 일상적 사건들도 제의적으로 드러난다. 신경증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강박적 제의가 전통사회의 사멸과 함께 사라지자 사적인 강박적 제의로 이를 대체하려는 안간힘이다. 전통사회의 관습과 신화는 삶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해 주었다. 이 해석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었으므로 개인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여 살아내는 것뿐이었다. 현대의 신경증 환자가 치료받으려면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다. 환각의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환각의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이 치료를 상상하는 것과 치료법을 현대인에게 처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처방이 그의 귀에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겠는가. 무엇보다 예전에 계승되던 사회적 전통은 지금껏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사람들을 지탱했으나 현대인들은 신화, 죄의 콤플렉스를 마치 약국에서 처방약 받듯 살아낼 수 없다. 심지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법 모임에 들어갈 수도 없다. 현대의 신경증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종류의 세상을 주술적으로 찾아낼 수 없다. 이것은 그가 제 나름의 세상을 창조하려고 애쓰는 한 가지 이유다. 바로 이 중요한 의미에서 신경증은 인간의 현대적 비극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대인은 고하다. 현대인은 고하다. 우리의 신경증 처방이 공허한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존과 신뢰로 자신을 끼워 맞출 기성품의 전통적 세계관이 없다면 종교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가 된다. 하도 개인적이어서 신앙 자체가 사적 공상처럼 또한 나약함에서 비롯한 결정처럼 신경증적으로 보일 지경이다. 현대인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키르케고르가 처방한 것, 즉 신앙 속으로 고독하게 뛰어드는 것, 자신의 삶을 초월적으로 지탱하는 받침대를 순진무구하게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런 받침대는 이제 외부의 제의와 관습을 살아내는 것과 무관하다. 교회와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거나 별다른 확신을 주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은 더 공상적으로 바뀐다. 무언가가 인간에게 참인 것처럼 보이려면 어떤 식으로든 시각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삶에서 경험되고 외부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가장행렬, 군중, 장식, 달력에 표시할 특별한 날이 필요하다. 이것은 강박을 위한 객관적 초점으로 내적 환상의 형태와 몸을 부여하는 무언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외부적인 무언가다. 그렇지 않으면 신경증 환자는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러면 자신의 고독하고 내적인 특별한 감각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주표시가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개종자들이 전도의 열성을 보이는 현상을 이로써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뜻 생각하면 그들이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자기처럼 행복해지는 법을 끊임없이 떠벌리는 이유가 의아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다면 우리를 들볶을 이유가 없을 테니 말이다. 내가 앞에서 말한 것에 따르면 그 이유는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무언가를 강화하고 외부화하려면 숫자의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공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 자신을 믿을 수 있으려면 남들도 자신과 같음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문제는 현대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멸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분석력 때문에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다. 현대적 정신의 특징은 신비와 어수룩한 믿음, 고지식한 희망을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 뚜렷한 것, 인과관계의 논리적인 것을 강조한다. 언제나 논리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 사실과 허구의 차이, 상징과 몸의 차이를 안다. 하지만 현대적 정신의 이러한 특징은 바로 신경증의 특징임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다. 신경증 환자를 특징 짓는 것은 그가 현실을 마주하여 자신의 상황을 안다는 것이다. 그는 의심이 전혀 없다. 뭐라고 말해도 동요하지 않는다. 희망이나 신뢰를 품게 할 수도 없다. 그는 비참한 동물이다. 몸은 쇠락하고 그는 죽을 운명이며 먼지와 망각으로 돌아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가능한 차원의 우주에서 영영 사라질 것이다. 그의 삶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목적에도 이바지하지 않으며 그는 태어나지 않았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진실과 현실을 안다. 그것이 온 우주의 동기임을. 키르케고르와 순박한 기독교의 정신을 현대적 사유에서 되살린 사람은 G.K. 체스터턴이다. 그는 현대적 마음이 자랑하는 바로 그 특징이 광기의 특징임을 유려한 문체로 밝혀냈다. 광인보다 더 논리적이고 원인과 결과를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은 없다. 미친 사람은 우리가 아는 최고의 추론가이며 이것은 그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다. 그들의 모든 필수적 과정이 마음속으로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정상인에게 있으면서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개의치 않는 능력, 겉모습을 무시하는 능력, 긴장을 풀고 세상에 코웃음 치는 능력이다. 미친 사람은 긴장을 풀지 못하며 파스칼처럼 상상의 도박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지 못한다. 그들은 종교가 늘 요구한 일, 즉 삶의 정당화가 터무니없어 보이더라도 믿는 일을 하지 못한다. 아는 게 병이다. 신경증 환자는 부조리하지만 정작 그 자신에게는 어떤 것도 부조리하지 않다. 너무 참될 뿐이다. 하지만 신앙은 비논리적인 곳까지 참으로 공상적인 곳까지 확신을 가지고 확장하라고 인간에게 요구한다. 이 영적 확장이야말로 현대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에게 제약되어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삶에서 경험되고 공유되어 현실처럼 보이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집단 드라마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높아심에서 말하자면 나는 전통 종교를 옹호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신경증 환자가 처한 공경과 그 이유의 일부를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신앙과 환각 또는 창조적 놀이의 문제와 관련하여 파스칼, 키르케고르, 체스터턴의 전통에서 랑크가 얼마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제시하고 싶다. 우리가 호이징가에게서 또한 요제프 피퍼와 하비 콕스 같은 후대 저술가에게서 배웠듯 인간이 가진 유일한 확고한 진실은 자신이 만들어내고 극화하는 진실이다. 살아가는 것은 곧 삶의 의미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이 모든 사상 전통의 장점은 유치한 어리석음이 성숙한 인간의 소명임을 확고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랑크는 신경치료법을 처방했다. 여기 근데 좋은 말이 있네요. 살아가는 것은 곧 삶의 의미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랑크는 신경치료법을 처방했다. 그것은 정당한 어리석음의 필요성이다. 종교, 정신의학, 사회과학을 통합하는 문제가 이 공식 하나에 담겨 있다. 정당한 어리석음의 필요성.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어느 수준의 환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물음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물음은 이른바 정신건강의 과학에 전혀 새로운 물음을 던진다. 그것은 어떤 환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가? 달리 말하자면 가장 정당한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 삶을 향상시키는 환각에 대해 말하려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최선인가의 물음을 피할 수 없다. 즉 인간의 기본 조건과 욕구에 비추어 그에게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방식으로 최선인 환각을 정의해야 한다. 나는 이 물음에 통째로 답하려면 주어진 환각이 얼마나 많은 자유, 존엄, 희망을 선사하는지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는 자연적 신경증의 문제를 흡수하여 창조적 삶으로 탈바꿈시킨다. 자유 문제에 대한 답은 자유를 가장 찾아보기 힘든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인간을 치명적이고 무지막지하게 노예화하는 곳, 바로 전의에서다. 전의는 신비, 공포, 심의 절편화하며 자아를 소나기에 움켜쥔다. 종교는 경외와 공포를 그것이 속한 우주로 확장함으로써 전의 문제에 직접 답한다. 또한 자기 정당화 문제를 눈앞의 대상들로부터 제거한다. 이제 우리는 주변의 존재들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으며 창조의 근원 가로 열고 우리와 우리의 삶을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힘 가로 닫고 근원만을 섬기면 된다. 우리의 삶은 아내, 남편, 친구, 지도자의 기준에 따른 반사적 대화의 길을 멈추고 가로 열고 우리를 앞으로 또한 우리 너머로 이끌게 참으로 알맞은 이상인 가로 닫고 가장 높은 영웅주의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독자적 가치로 자신을 채우고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맞서지 않고 우리를 진정으로 뒷받침하는 힘에 기댈 수 있다. 인격이 종교에서 진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추상물로서의 신이 딴 것들과 달리 개인에게 맞서지 않으며 독립적 자기 정당화에 필요한 모든 힘을 개인에게 선사하기 때문이다. 신에게 창조의 원천이자 만물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힘에게 확신을 가지고 기대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있을까? 신이 숨겨진 무형의 존재라면 더욱 좋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확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이 문제는 인간의 연호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가치의 문제, 이상의 문제다. 프로이트는 현실에 대한 전이 지각이 얼마나 과장되고 거짓되는가를 밝힘으로써 가로 열고 물론 이것은 상당 부분 참이다. 가로 닫고 이 문제를 철저히 과학적으로 탐구하려 했다. 하지만 참된 지각의 규범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프로이트는 얼버버릴 수밖에 없었다. 사랑에 빠져 자신의 바로 그 가장 때문에 황홀과 확장에 사로잡힌 정상인의 지각보다 더 비현실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위대한 종교심리학자 판데레이오는 전이 투입의 문제를 프로이트보다 폭넓게 바라보았다. 그는 고대 이집트 문헌에서 파헤리라는 사람이 내면의 양심을 인간 안에 깃든 신의 목소리로 간주하는 대목을 인용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인용입니다. 니체와 프로이트 덕에 이제는 목소리의 낯설음을 가로 열고 이 목소리는 우리에게 피하라고 경고한다. 가로 닫고 영화증에 확실히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니체의 말 맞다나 인간의 심장에 있는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인간의 목소리다. 하지만 반대 레이오는 뜻밖의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이집트인의 견해인지도 모른다. 이 점에 대해 현상학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자면 우리는 어쩌면 이집트인의 견해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더 큰 확장성 때문에 이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더 풍부한 상상력으로 사람을 고차원적인 신비한 힘과 연결하기 때문이다. 신의식은 퇴행적 전이일 뿐 아니라 창조적 가능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대로 레이우와 달리 우리는 이 문제에 심리학이 관여할 구석이 있다고 주장한다. 심리학은 제약이 덜한 형태의 전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무엇보다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살아있는 개인은 아무리 우리를 떠받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종교는 자유에서의 영웅적 승리 가능성을 선사하며 인간 존엄의 문제를 최고 수준에서 해결한다. 인간 조건의 두 가지 존재론적 동기가 둘 다 충족되는 것이다. 하나는 자신을 나머지 자연에 완전히 굴복시켜 자신의 전 존재를 더 높은 의미에 내려놓음으로써 자연의 일부가 될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개별적인 영웅적 인격으로서 확장할 필요성이다. 마지막으로 종교만이 희망을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종교가 미지의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차원을 열고 인간의 마음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창조의 환상적 신비를 열고 존재의 영역들, 즉 천국과 지상의 논리를 조롱하는 가능한 구현들이 다차원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열며, 그럼으로써 지상적 삶의 부조리함을, 삶의 문제에 담긴 모든 불가능한 한계와 좌절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종교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신을 보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피조물은 너무 작고 유한하기에 창조의 가장 높은 의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는 자신의 바로 그 피조물성, 자신의 하찮음을 희망의 조건으로 만든다. 인간 조건을 완전히 초월하면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그렇다면 정신건강에 이상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삶, 죽음, 현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미더운 환각, 스스로의 명령을 따를 만큼 정직한 환각이다. 내가 뜻하는 명령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죽이지 말라는 것,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다. 랑크는 우리가 논의한 바로 그 의미에서 기독교가 참으로 위대한 이상적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했다. 기독교는 인간 조건에 대한 유치한 신뢰와 희망이지만 신비의 영역을 열어준 신뢰와 희망이기도 하다. 모든 종교가 스스로 이상에 못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랑크가 말한 기독교는 현실의 기독교가 아니라 이상으로서의 기독교였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억압적 전의를 더더욱 숨막히는 구속으로 강화했다. 아버지들은 신적 권위의 승인을 얻는다. 하지만 키르케고르, 체스터턴, 니부어 형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탄탄하게 논증했듯 이상으로서의 기독교는 우리가 손꼽은 모든 것 위에 우뚝, 어쩌면 어떤 필수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다. 이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랑크가 평생에 걸친 연구 끝에 정신분석학 자체를 이 사상 전통으로 끝맺었다는 것이다. 프로코프가 훌륭히 밝혀냈듯 이 점에서 그는 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적이고 실존적이며 신학적인 사유를 종합한 인물은 그 밖에도 여러 명이 있다. 앞서 언급한 월드먼의 연구는 프로코프가 밝혔듯 아들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종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연한 수렴이나 유별난 유사성이 아니라 여러 주요 사상 조류의 확고한 누적적 성과다.
카르소의 중요한 책 Essential 피지콜로지는 신경증에 대한 랑크류의 빼어난 서술이다. 또한 정신분석학을 키르케고르에서 종결하는 또 다른 현대 운동 분야에 대해서는 윌 플리드다임 온 뎁스 피지콜로지 앤 셀베이션을 보라. 이 방향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현대적 시도 중 하나, 어쩌면 그 중에서도 최초는 오스카 피스터 목사의 연구다. 그는 불안에 대한 방대한 저서를 썼는데 크리스티아니티 앤 피어로 번역되었다. 그 책은 불안을 요한에서 키르케고르, 하이데거, 프로이트를 관통하는 주제로 보았다. 피스터의 의도는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독교적 사랑의 불멸 이데올로기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피스터의 방대한 연구와 논증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인간의 보편적 성격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흥미로운 사실 때문에 그의 연구가 빛이 발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이 죄책감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랑을 온전히 표출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 두려움에 대한 이 소인이 반드시 세상에서의 실존 자체에 의해 발휘되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서의 실존 자체가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다양한 뚝싹기로 인해 두려움의 성향을 가지게 된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그는 키르케고르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두려움 신경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병을 얻었다고 말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피스터가 두려움을 흡수하고 변형하는 문화적 불멸 이데올로기를 인식했으면서도 그 이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동과 노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의 대면을 가능한 일로 여긴다. 심지어 죽음을 친구로 환영하고 대의를 위해 기꺼이 죽기도 한다. 이것은 참이지만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듯 사소한 참이다. 현실과 심의 전이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의 책은 그리스도를 에로스의 초점으로 삼아 억압없는 삶의 가능성을 논하는 빌헬름 라이히와 노먼 브라운식의 논지를 내세운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자유주의적 기독교가 프로이트의 논지를 채택하여 세상을 활기차게 옳은 장소로 만들려 할 때 이런 비기독교적 사업에서 이런 남다른 파트너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만들 수밖에 없으리라는 성찰에 이르게 된다. 이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이 이상적 환각의 문제라면 우리에게는 인간 성격에 대한 커다란 물음 하나가 남는다. 최선의 이상에 대해 말하려면 그보다 못한 이상들의 대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인간의 존재론적 쌍둥이 필요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면 인간의 인격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나? 우리는 프로이트의 삶을 관통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 절대적 초월을 부정하고 자신의 종교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대가는 무엇인가? 존재의 힘을 가장 높은 원천에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성격학에서는 이런 물음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핵심적 물음이며 이 물음을 묻지 않고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학문적 논의조차 불가능하다. 랑크는 기본적인 물음을 제기했다. 그것은 인간이 조금이라도 자신으로부터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다. 하지만 그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말로 단박에 얼머부리고 만다. 그는 창조적 유형만이 자신의 작품을 존재의 정당화로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 또한 랑크의 연구를 모른 채 이 물음을 인간학의 중심 문제로 제기한 적이 있다. 나는 랑크 자신이
다른 곳에서 대답한 방식으로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창조적 유형마저도 자신보다 높은 힘에 관념적으로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그 이유를 꿰뚫어 본 사람은 융이다. 그것은 남다른 사람이 자신의 전이 투사를 자신에게 되돌린다는 사실이다. 8장에서 말했듯 창조적 유형이 창조적인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스스로에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의미로 포화되어 위험한 과대망상에 빠질 우려도 있다. 게다가 전이지각으로 세상을 절편화하지 않으면 경험의 총체가 에고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우며 에고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 창조적인 사람은 자신과 세상 둘 다로 가득 차 있다. 다시 말하지만 창조적인 사람은 신경증 환자와 똑같은 인격 문제가 있으며 신경증 환자와 똑같이 경험을 통해 집어삼키려 한다. 그는 새롭고 더 큰 의존성에서 이상적으로는 랑크가 말하는 자유롭게 선택한 의존성에서 일종의 해결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프로이트에게 뼈아프게 실감했듯 우리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도 삶의 의미를 통째로 짊어지고 자신의 하찮은 피조물적 힘으로 이들을 떠받쳐야 한다면 아이처럼 기절할 수 있다. 6장 말미에서 말했듯 프로이트는 과학적 피조물성에서 종교적 피조물성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융이 날카롭게 간파했듯 이것은 프로이트가 천재로서 자신이 가진 고유한 열정을 저버렸다는 뜻이다. 융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것을 깨달았음이 틀림없다. 그는 결코 로마를 방문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은 그의 말 맞다나 로마가 나의 능력을 초월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1949년 노년에 접어들어 나는 이때의 게으름을 메꾸려고 생각했다. 인용입니다. 그러나 차표를 사고 있을 때 실신발작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 후에도 한번 로마 여행 계획을 세운 일이 있었으나 이것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말았다. 여기까지 인용입니다. 이 모든 거인들이 우리가 보기에 단순한 여행을 계획하다 졸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프로이트도 만년에 이르기 전에는 로마를 방문할 수 없었으며 로마 가까이 갔다가도 매번 돌아섰다. 랑크가 키르케고르에게서 종지부를 찍은 것, 특히 예술가에 대한 그의 심리학을 논의하고 난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여행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창조와 역사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 애쓴 혁신가였으며 그렇기에 이전의 모든 의미와 가능한 모든 대안을 오롯이 자신의 어깨로 떠받치고 정당화해야 했다. 아마도 로마는 이 의미를 그 자체로 그 잔해와 역사를 통해 형상화했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다리가 풀렸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인간의 피가 로마의 땅에 스며들었던가. 얼마나 많은 인간의 드라마가 역사의 관점에서 그토록 무정하고 헛되이 수많은 피를 흘리며 펼쳐졌던가. 로마가 제기하는 문제는 프로이트를 괴롭힌 공룡의 문제나 루터를 조롱한 기영아의 문제와 같다. 다만 이제는 모든 인간의 차원에서 제기될 뿐이다. 6장에서 언급했듯 프로이트는 자신이 노마를 꺼리는 이유와 아크로폴리스에서의 기묘한 경험을 분석하고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판단에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자면 우리가 참으로 창조적인 인격이 되면 지상의 아버지가 우리의 무능력을 고발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우리가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태어났음을 상기한다. 어떤 살아있는 사람도 천지에게 세상의 의미를 얻게 жил머질 힘을 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늘 신에게 의존한 육마저 삶의 부담에 신실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최종 분석에서 우리는 오로지 모든 인간이 이곳에서 자신을 소진해야 하며 이상적 환각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믿음과 스스로 의존할 수 있는 힘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취할 수 있는 최상의 작업과 삶에 대한 물음과만 관계에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주제는 경험과학인 심리학 자체에서 논의할 문제다. 우리는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실현에 대해 궁리해야 한다. 그리고 심리학의 궁극적 요점은 물음을 던지는 키르케고르의 모습과 다시 만난다. 어떤 세계관인가? 어떤 힘인가? 어떤 영웅주의를 위해서인가? 여기까지가 9장입니다. 저는 뭐 쭉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기 때문에 제 머릿속으로도 공명이 되고 내용이 쭉 이어져서 쫓아가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없겠죠.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직접 책을 읽으시는 거에 훨씬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장 마쳤고요. 저는 정견이 내리고 바람 새고 와서 비가 지금 안 오나? 새고 와서 오늘 수다니빠따 낭송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